천박한 게 흙 묻은 손으로 어딜 만져.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밭에서 급하게 올라온 제 어머니한테요. 아이를 갓 낳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 어머니가 눈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복도로 나가서 화장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아, 평생 흙 만지면서 저 키워낸 그 손을 천박하다고요? 저는 그날 밤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전화가 89통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절대 모르는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체면으로 버티던 시어머니가 결국 시골 흙마당에 구두를 신고 내려와 무릎을 꿇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수빈, 올해 30살입니다. 중견기업 격리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죠. 배가 볼록하게 나온 만삭의 몸으로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어요. 남편 오태성은 2년 전 무역업에 뛰어들었다가 3천만 원이라는 빚만 안고 물류회사에 재취직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가니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거기에 매달 1일이면 빠짐없이 시어머니 정기연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족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 지인들과의 호텔 뷔페 모임, 외식비까지 대려면 그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100만 원이 시어머니의 체면을 유지하는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빈아, 이번 달에 보낸 반찬 그거 뭐냐?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간이 하나도 안 맞더라. 한 달 전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입술만 깨물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입맛에 맞게 다시 해볼게요. 다음에는 아예 하지 마. 네가 만든 건 우리 태성이도 안 먹더라.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친정어머니 최봉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수빈아,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아니, 엄마. 별거 아니야. 너 목소리 들으면 다 안다. 근데 수빈아, 네가 참으면 집안이 편한 거야. 태성이도 중간에서 힘들잖아. 친정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당신이 속상한 건 삼키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어머니 말씀대로 참는 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겨우 몸을 눕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아, 내가 산후조리하러 갈 테니까 친정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해. 인사도 없이 시작한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고, 시골에서 올라오면 뭘 도와준다고. 산후조리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가서 다 해줄 테니까 괜히 사람 불러서 집 좁히지 마.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태성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성아, 나 출산할 때 우리 엄마도 오시게 하면 안 될까? 태성이 넥타이를 풀다가 손을 멈추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두 분이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기만 할 텐데 좀 맞춰주면 안 돼? 맞춰주라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매번 맞춰줘야 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산후조리 끝나고 나서 장모님 모시면 되잖아. 태성은 힘없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태성이 잠든 뒤에 이불 속에서 몰래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출산하면 바로 올라와. 꼭이야. 수빈아, 시어머니가 오신다며. 괜히 내가 가서 불편하게 하면. 엄마, 제발. 나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전화 너머로 친정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갈게. 걱정 마. 그리고 2주 뒤 출산 당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돼서 태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정기연이 가장 먼저 분만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이 병원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사를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었죠. 분만실 온도 좀 올려요. 이 병원 관리가 왜 이래? 산모 담당 의사 경력이 몇 년이야? 신참 아니지?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긴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분만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지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역시 오씨 집안 핏줄은 다르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흡족한 표정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산모 유아경의 남편이 자기 아이의 첫 모습을 찍으려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최봉자가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급히 올라온 게 분명했어요. 고무 장화 대신 운동화를 신긴 했지만 손톱 사이사이에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수빈아, 엄마 왔다. 친정어머니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기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천박한 게 흙 묻은 손으로 어딜 만져. 병실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아경의 남편이 당황해서 휴대폰을 내렸고 간호사도 입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분만의 고통보다 더한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아경의 남편이 황급히 커튼을 치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철커덕 하는 커튼 고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들 그래? 위생이 안 되는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를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냐?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시어머니가 병실 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자기 편을 찾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허공에서 멈춘 손을 앞치마로 꾹꾹 문질렀어요. 내가 미처 손을 못 씻었구나. 미안하다. 친정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보따리도 챙기지 못한 채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복도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움켜쥔 채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팔에 꽂힌 수액줄이 저를 침대에 묶어놓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아기 옆에 앉아 이불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나 함부로 못 만지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1시간쯤 지나 태성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태성이 아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한테 들었어. 엄마가 장모님한테 소리를 질렀다며? 소리만 지른 게 아니야. 천박하다고 했어. 흙 묻은 손으로 어딜 만지냐고 병실에 있는 사람 다 듣게 고함을 쳤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눌러 담았습니다. 태성이 시어머니 쪽을 돌아봤어요. 엄마, 좀 심했다. 장모님이 얼마나 급하게 오셨으면 손을 못 씻었겠어. 시어머니가 아기 이불을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태성을 올려다봤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갓난아기한테 흙 묻은 손을 들이밀면 너는 괜찮아? 태성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수빈님, 혹시 보호자 한 분이 복도 화장실에서 우시는데 같이 오신 분 맞으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부탁했습니다. 수액줄을 단 채로 휠체어에 앉아 복도로 나갔어요. 화장실 앞 긴 의자에 친정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양손으로 막고 있었지만 흐느끼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아까 시어머니가 천박하다고 한 바로 그 손이었어요. 흙이 낀 손톱, 거칠게 갈라진 손등, 햇볕에 그을린 마디마디, 평생 밭에서 흙을 만지며 저를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친정 어머니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른 소매로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너 왜 나왔어? 몸도 안 추스렸는데.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손을 씻고 들어갔어야지. 밭에서 그냥 뛰쳐나오느라. 친정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친정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은 반드시 되갚겠다고. 병실로 돌아오자 커튼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유아경이었습니다. 저는 커튼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입원한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며 우리 손주 봐라. 눈매가 우리 태성이 닮았지라고 자랑했어요. 친정어머니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복도에서 울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요. 퇴원 전날 유아경이 먼저 퇴원 준비를 하다가 제 침대 쪽으로 왔습니다. 연락처 교환해요. 같은 날 아기 낳은 것도 인연인데. 유아경이 밝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밀었고 저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때는 이 번호가 나중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몰랐어요. 퇴원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서울에 더 있으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다. 너 산후조리만 잘해. 밭에 심어놓은 것도 있고 엄마는 내려가야 해. 엄마, 며칠만 더 있다가. 수빈아, 진짜 괜찮아.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친정어머니가 아기 이마를 손가락 하나로 살짝 쓸었습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씻은 손이었어요. 저는 태성에게 부탁해서
친정 어머니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친정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돌아섰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맨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 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뒤 아기가 잠들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었어요. 매달 1일 시어머니에게 자동으로 100만 원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둔 자동이체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로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성아, 할 얘기 있어. 응, 뭔데? 이번 달부터 어머니 생활비 안 보낸다. 전화 너머로 태성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안 보낼 거야.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엄마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산후조리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아기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던 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정기연이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성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수빈이가 이체하는 걸 깜빡한 거 아니야? 아기 낳느라 정신이 없나 보지.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엄마, 깜빡한 게 아니야. 수빈이가 당분간 생활비를 보내지 않기로 했어. 뭐? 엄마가 먼저 장모님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 뭐라고?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으로 협박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까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태성이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야 할 만큼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밀려들었죠. 당장 돈 보내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생활비를 끊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이니? 저는 문자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흔들리지 말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시어머니의 공세가 일주일째 이어지자 새로운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 작은 시이모 정기숙이었어요. 수빈아, 이모야. 요즘 언니가 속상해서 밥도 못 먹는다더라. 정기숙의 목소리는 걱정 반, 회유 반이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말씀 들으셨는데요? 아이고, 뭘 들었긴. 언니가 원래 말이 거칠잖아. 속은 안 그런 사람이야. 네가 좀 넓게 봐라. 저는 수액이 꽂혀있던 손등에 반창고 자국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그날 병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게 뭐, 좀 언성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언성이 오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흙 묻은 손으로 어딜 만지냐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기숙이 말끝을 흐리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듣고 전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정기숙도 어색한 인사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산후조리원 라운지에서 같은 시기에 입소한 한소라를 만났습니다. 한소라는 라운지 소파에서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앉자마자 표정을 읽었어요. 수빈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솔아는 차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끝까지 들었어요. 잘한 거예요. 돈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면 그걸 쓰는 게 맞아요. 그 돈 다시 보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변해요. 한솔아가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줬어요.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다른 사람 입에서 들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다니던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내지 못했고 지인들과 약속 잡아놓은 호텔 뷔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허세로 쌓아올린 생활은 100만 원이 빠지니 단번에 무너졌죠. 시어머니의 전화톤이 달라졌습니다. 태성에게 울먹이며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태성아, 내 아내 때문에 엄마가 모임에 얼굴을 못 내밀겠다. 수강료도 못 내서 문화센터 수업을 빠졌어. 이게 사람 사는 거야? 태성은 그 전화를 받고 저녁에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빈아, 한 달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 태성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보내고 싶으면 내 월급에서 보내. 대신 아기 분유값하고 빚 갚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계산부터 해봐. 태성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빚상환금,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산후조리원비.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태성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에 들어서며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끊기지 않고 연달아 눌러대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시어머니 정기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였죠. 수빈아, 문 열어.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기를 토닥이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사과하러 오신 거면 열겠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어요. 저는 아기를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1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중간중간 쉬었다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위층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10분 뒤 경찰 2명이 올라왔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 집인데 내가 문 좀 두드린 게 뭐가 소란이야.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뭐라고 더 따졌지만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이 꺼진 뒤에야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을 풀었어요.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어두웠어요. 구두도 안 벗고 거실까지 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경찰한테 연락받았어. 이러다가 아파트에서 소문 다 나겠다. 소문이 무서우면 네가 어머니 사과를 받아내. 태성이 고개를 떨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수빈 씨 맞지? 나 조말순이야. 귀연이 엄마 부녀회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동네 통장까지 동원한 거였습니다. 수빈 씨,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끊으면 되겠어? 어른한테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효도가 뭔지 몰라. 조말수는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통장님 사정을 모르시면서 한쪽 말만 듣고 전화하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말순이 한두 번 헛기침을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바깥 사람까지 끌어들여 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 첫 번째 시도는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녀회 정기 모임 회비를 내지 못해 불참했어요. 매달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눈치를 챘죠. 부녀회 총무 강미정이 주변에 요즘 귀연 씨 사정이 안 좋은가 봐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태성을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체면이 생명인 시어머니에게 주변의 수군거림은 돈이 끊긴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태성에게 전화해서 펄펄 뛰었어요. 태성아, 소문이 다 돌고 있어. 수빈이가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 거 아니야? 태성이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혹시 주변에 시어머니 이야기한 적 있어? 나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 어머니가 모임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챈 거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저를 의심하는 남편이 서운했어요. 태성이 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주말 저는 아기를 안고 서산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흙길을 걸어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밭에서 돌아오시는 친정어머니가 보였어요. 고무 장화를 신고 등에 호미가 든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목덜미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아이고, 우리 수빈이 왔어? 손주도 데리고 왔네. 친정어머니가 바구니를 마당에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박박 닦으며 아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실에서의 일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입맛을 앗아간 거였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 다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갓 뽑아온 무로 국을 끓여주셨어요. 따끈한 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친정어머니가 밥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마라. 그래도 태성이 엄마인데.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안다. 근데 네가 강하게 나가면 태성이가 중간에서 찢어진다. 내 남편이 힘들면 결국 너도 힘들어. 친정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등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도 딸의 살림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넓은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야 어머니가 편해지니까요. 서산에서 돌아온 다음 주 시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시댁 쪽 큰아버지 오진석이었어요. 저녁 7시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빈이지? 나 큰아버지다. 저는 아기를 눕히던 손을 멈추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집안 어른한테 생활비를 끊는 게 말이 되냐? 태성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기가 막혀서 눈을 못 감았을 거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큰아버지,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성이한테 말씀 안 들으셨어요? 병실? 기현이가 좀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언성을 높인 게 아닙니다.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갓난아기 보러 온 외할머니한테 흙 묻은 손으로 어딜 만지냐고 병실 사람들 다 듣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화 너머에서 오진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그래, 그건 나도 잘하고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친척들에게 전달한 게 분명했습니다. 큰아버지, 전후 사정을 모르시면서 한쪽 말만 듣고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오진석은 알았다. 나도 좀 더 알아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쌓아놓은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유아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경 씨, 갑자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산 당일에 남편분이 병실에서 촬영하던 영상 혹시 아직 있으세요? 1시간 뒤 유아경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 확인해 봤어요. 끝부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쓸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카드 한 장이 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지 3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밀린 대금이 한꺼번에 청구된 거였습니다. 카드사에서 연체 독촉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태성에게서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밤 11시 가리지 않고 전화가 울렸어요. 하루에 10통이던 전화가 20통으로 늘었습니다. 문자 내용도 바뀌었어요. 수빈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어머니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이러다 어머니 죽는다. 협박이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을 때마다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태성이 어머니의 카드 연체 소식을 듣고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우고 나온 거실에서 태성이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빈아, 어머니 신용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이번 한 번만 카드값을 갚아주자.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을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한마디가 그렇게 쉬우면 엄마가 벌써 했겠지. 엄마 성격 알잖아. 그 성격을 내가 왜 받아줘야 하는데. 병실에서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너도 들었잖아. 태성이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태성의 옆을 지나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회사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박지은을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이 빨대를 빼물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빈아,
너 혹시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생활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법적으로? 며느리한테 시부모 부양 의무가 직접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거든. 근데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나 아는 변호사 있어. 문선우라고 대학 선배야.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그 주에 변호사 문선우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니 문선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1차적으로 아들한테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하신 그 발언,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셨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도 제 편이라는 걸 확인하니 어깨에 짐이 한 겹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횟수가 누적 89통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밤 10시 아기를 재우고 불을 끈 침실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89번째 전화.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한 번만 살려다오. 어머니가 이러다 정말 못 산다. 한 번만, 한 번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잠깐, 아주 잠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 복도 화장실 앞에서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소리 죽여 울던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흙이 낀 손톱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던 그 장면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필요하시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직접 만나서 사과하세요. 그 전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최후 통첩을 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89통이나 쏟아지던 전화가 갑자기 멈추니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에 태성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태성아, 어머니 연락이 없는데 괜찮으신 거야? 나도 좀 걱정돼서 내일 들러볼게. 다음 날 저녁 태성이 시어머니 집에 다녀와서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기고 있다고. 뭐라고? 그것만이 아니야. 시댁 가족 단톡방에 긴 글을 올렸어. 네가 돈으로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 길게 올라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돈줄을 끊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라고 돈으로 위협한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운 늙은이를 이렇게 괴롭힌다. 자기가 친정 어머니에게 한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반응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 기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태성이가 잘 좀 해야지. 전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오빠인 정만호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빈이 나 외숙이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생활비 보내. 귀연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말을 끝까지 듣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도 친척 서너 명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만 알고 있었어요. 제 입장을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말 아침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빈아, 이쯤 되면 한 발 물러서는 게 낫지 않을까? 친척들까지 나서니까 나도 감당이 안 돼. 물러서고 싶으면 너 혼자 물러서. 나는 끝까지 간다. 태성이 기저귀를 잡은 채 멈췄어요. 저는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나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출산 당일에 같은 병실에 있던 유아경 씨 남편이 아기 촬영하고 있었잖아. 그 영상 끝부분에 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어.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저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걸 공개하면 엄마가 완전히 끝장나. 어머니가 여론전을 먼저 시작했잖아. 단톡방에 자기 입장만 올려놓고 친척들 다 끌어들여서 나를 몰아세웠어. 나도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어. 태성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마지막 기회야. 네가 가서 어머니 사과를 받아와. 그러면 영상은 안 쓸게.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수빈이가 그날 병실에서 찍힌 영상을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코웃음 치시더라. 녹화된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걷어찬 거였어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운 뒤 유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 씨, 그 영상 음성 부분만 잘라서 써도 될까요? 수빈 씨, 저도 그날 옆에서 다 봤어요. 쓰세요.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유아경에게서 받은 음성 파일을 저장하고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긴 글 아래에 음성 파일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병실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뛰었습니다. 1분, 2분, 5분이 지났어요. 단톡방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음성을 재생한 모양이었어요.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심했다. 오진석 큰아버지였어요. 그 뒤로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귀연이가 저런 말을 했으면 며느리가 화낼 만하지.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천박하다니. 귀연아, 이건 네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를 동정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만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귀연아, 이게 사실이면 네가 잘못한 거다. 단톡방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렸던 긴 글이 삭제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이 음성 파일과 시어머니의 글을 캡처해서 저장한 뒤였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떤 무거운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공은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 쪽에 넘어갔습니다. 여론이 뒤집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편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시이모 정기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성이 옆에서 듣고 제게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그 병실에서 한 말이 사실이야? 녹음된 거 들었어. 사돈한테 천박하다고 한 거 맞아? 귀수가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언니, 나도 다 들었어. 사과하는 게 맞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정기숙은 언니가 알아서 해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언니 편이던 친동생마저 등을 돌린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생활은 그 전부터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가 석 달째 이어지며
카드사에서 매일 독촉 문자가 날아왔고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집 냉장고에 김치하고 달걀밖에 없더라. 그 말을 듣고 잠깐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해진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을 석 달째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부녀의 총무 강미정도 다른 친척을 통해 음성 파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녀의 모임에서 강미정이 대놓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귀연 씨가 사돈한테 그런 말을 했대. 우리가 속은 거야. 시어머니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동네 인맥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체면으로 버티던 사람에게 체면이 무너진 건 돈이 끊긴 것보다 더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사면 초가에 몰린 시어머니가 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성이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와 저를 봤어요. 엄마가 사과하겠다고 했어. 장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야? 솔직히 모르겠어. 목소리가 급한 사람 목소리였어. 그럼 안 돼. 태성이 눈을 깜빡이며 저를 봤어요. 상황이 급해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 어머니가 직접 서산까지 내려가서 우리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해.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태성이 두 손을 깍지 끼며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빈이가 조건을 말했어. 서산에 직접 가서 장모님 앞에서 사과하셔야 해.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서울 사람이 시골까지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버틴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 집 현관에 관리비 체납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태성이 사진을 찍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빨간 글씨로 단전 예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태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성아, 서산에 간다. 데려다 줘라. 태성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가 사과하러 내려가신대. 뭐?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고? 응. 진짜야. 글쎄다, 수빈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 리가 있겠어? 친정어머니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저는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태성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시어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달리는 동안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어요. 서산 친정집 마을 어귀에 차가 들어섰습니다. 좁은 흙길을 지나 친정집 마당 앞에 차가 멈췄어요. 태성이 엔진을 끄자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구두굽이 흙마당을 밟는 소리가 또각 울렸어요. 서울에서만 살아온 시어머니의 구두가 시골 흙마당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마침 밭에서 돌아오던 친정어머니 최봉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고무 장화를 신고 앞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또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이 핸드백 끈을 꽉 잡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자 씨, 그때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저 안에 진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늠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입을 꾹 다물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등을 돌렸어요.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어요. 다시 돌아선 친정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다. 들어와서 쉬다가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수제비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밭에서 뽑아온 애호박을 썰고 감자를 깎고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뚝배기에 수제비를 담아 마루로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봉자 씨, 내가 그날 병실에서 한 말만 잘못한 게 아니야. 수빈이한테도 늘 함부로 했어.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반찬 타박하고 전화할 때마다 핀잔을 줬어.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뚝배기 위에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생활비를 끊었을 때 처음에는 화만 났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지. 근데 사람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카드값이 밀리고 전기 끊긴다는 안내문이 붙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뭘 한 건지 보이더라고. 친정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어요. 나도 속상했지. 그때 병원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수빈이니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앞으로 서로 좋게 지내자. 친정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없었지만 마루 위에 놓인 수제비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산 들판이 지나가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태성이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잘했어.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아기를 안은 채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다음 달부터 다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창밖에서 시선을 걷어 저를 봤습니다.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어요. 100만 원 다 안 보내도 된다. 내가 좀 줄였을게. 저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듣고 놀랐습니다. 석 달 전에 시어머니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차창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주 변호사 문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어요. 그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잘 됐네요. 다행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시어머니 명의로 밀린 카드값을 정리할 수 있는 채무 상담 기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문선호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석 달 동안 저를 협박하고 친척을 동원하고 여론전까지 벌인 사람의 빚을 정리해 주겠다니.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새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태성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기부터 안아 올렸습니다. 목욕도 태성이 맡았어요. 아기를 욕조에 앉히고 노란 오리 장난감을 물에 띄우며 혼자서 웃고 있는 태성의 뒷모습을 볼 때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이번 주말에 서산 가자. 장모님 뵈러. 네가 먼저 가자고 하네. 내가 좀 못했잖아. 중간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태성이 머리를 긁으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태성의 팔을 한 대 치며 웃었어요. 한 달 뒤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생강청 2병이 들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듯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자 씨, 지난번 수제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얹혀 먹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사진 찍어 친정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잠시 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이거 귀연 씨가 보낸 거야? 응, 엄마. 생강청이랑 같이 보내셨어. 아이고, 글씨가 참 반듯하네. 친정 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주고받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기가 100일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으며 친정 어머니에게 건넸고 친정 어머니가 아기를 받아 안으며 볼을 비볐습니다. 태성이 카메라를 들고 두 어머니와 아기를 함께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봉자 씨, 이 손이 우리 손주 복 많이 받을 손이야. 친정 어머니가 손을 내려다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손톱 사이에 흙이 밴 손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천박하다고 했던 바로 그 손을 시어머니가 복받을 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어수선한 거실을 혼자 정리했어요. 종이컵을 모으고 접시를 싱크대에 넣고 식탁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거실에 길게 들어왔어요. 참는 것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흙 묻은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정어머니의 흙 묻은 손을 천박하다고 소리쳤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 흙 마당 위에 구두를 신고 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효도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딱 한 가지,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끊었을 뿐인데요. 허세로 쌓아 올린 체면은 무너졌고 동원했던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89통의 전화 끝에 남은 건 텅 빈 냉장고와 단전 예고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석 달을 버틴 건 시어머니 본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대단한 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딸의 살림 걱정을 먼저 하셨고 시어머니가 찾아와 고개를 숙이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어 주신 친정어머니 최봉자 씨였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